다음은 햇삽 심사 주요 지적사항 중에서 두 번째 과목, 햇삽관리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항목 분석을 해보면 일반 햇삽은 총 28개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지적사항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위해 요소 분석 관련된 사항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검증 이런 부분들이 지적률이 높았습니다. 연장 심사 시에도 거의 같습니다. 위해 요소 분석, 그다음에 모니터링과 검증 파트가 지적률이 높았고요. 소규모인 경우에는 8가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유효성 평가, 모니터링 기록, CCP 검증 요 파트가 이 3가지가 지적률이 좀 높았습니다. 인증 심사 시, 연장 심사 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지적사항이 높았습니다만 요 사항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연장 평가 시에 지적률이 높은 부분들이 지금 왼쪽에 있는데요. 평가 항목을 보면 3-3, 3-4, 3-1, 3-2, 6-3, 3-1, 2, 3, 4번이 있습니다. 3쪽은 뭐냐면 위해 요소 분석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해 요소 분석이 그만큼 어렵다는 사항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위해 요소 분석 관련된 사항이 굉장히 지적사항이 높고 그 다음에 검증 관련된 사항이 1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평가 시에는 검증 관련된 사항, 모니터링, 그 다음에 한계 기준 유효성 평가.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검증의 한 일환이 될 수 있는데요. 위해 요소 분석 관련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조사평가 시에는 지적사항이 높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항이 지적사항이 높았는지 개별 사항을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는 2-1 제품 설명서 및 공정 흐름들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있는가. 모든 회사들이 제품 설명서와 공정 흐름들을 기준서에 갖고 있을 겁니다. 갖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미흡하냐면 신규 제품에 대한 제품 설명서를 반영하지 않았다든지 공정 흐름도가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일부 누락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겠죠. 그래서 현장하고 그 회사 실정에 맞고 현장에 맞는 제품 설명서 또 공정 흐름도 작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햇삽 인증 이후에 제품 설명서에 신규 제품에 대한 내용이 누락이 되게 되면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품목제조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 사항을 제품 설명에 작성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위해 요소 분석까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신규 제품에 대한 위해 요소 분석 또는 추가된 공정에 대한 위해 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게 되면 이 사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증 취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정 흐름도가 현장하고 맞지 않는다는 부분은 이거는 굉장히 크게 잘못됩니다. 왜냐하면 2-1반 지적사항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연쇄적으로 위해 요소 분석이라든가 CCP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연쇄적으로 잘못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첫 단추를 잘못 낀 거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1은 상당히 중요하다.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현장에 맞춰서 또 새로운 제품에 맞춰가지고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위해 요소 분석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3-1번 사항이 발생 가능한 위해 요소를 충분히 도출하고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가. 주요 지적사항은 위해 요소 누락이고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았다는 사항입니다. 햇삽에서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준비하는 데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고 또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위해 요소 분석 부분입니다. 위해 요소 분석을 지금 인증원이나 식약처에서 평가 기준사항으로는 굉장히 정밀하게 이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설정된 기준에 의해서 개별 위해 요소 각각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식품 위생이나 미생물 파트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일단은 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용하고 있는 원부 재료를 전부 다 포함해서 위해 요소 분석에 들어가야 되고 또 전체 공정에 대해서도 위해 요소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이 3-1번에서 많이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3-2번 마찬가지로 위해 요소 관련된 사항인데요.
요거는 조사평가 시에 해당이 됩니다. 발생 가능한 위해 요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위해 요소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잠재적인 위해 요소를 충분히 도출해서 위해 요소 분석을 실시해라. 위해 요소 분석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정보가 있다든지 정부에서 발표한 어떤 자료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또 여기에 대한 변경 사항을 기준서에 반영을 해가지고 운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식약처에서 축산물 가공장에 대한 해썹관리를 하게 되면서 식품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식품에 대한 해썹관리 항목을 축산물 가공장에도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지금 변하게 됐는데, 그 전에 운영해오던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약간 착오가 있을 수 있어서 위해 요소 분석 부분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 위해 평가표에 의해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회사 고지사항에 나와 있는 위해 평가표라는 테이블이 있어 거기에 맞춰가지고 위해 요소 분석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뒤에 보면 심각성에 대한 기준은 또 발생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는 사항들이 복잡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간 관계에서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개별 위해 요소에 대한 위해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느냐. 개별적인 위해 요소에 대한 위해 평가를 요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체적으로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위해 요소는 8가지, 9가지 정도로 생물학적인 부분에서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전에 해썹 인증 받은 회사 입장에서는 살모넬라 등 또는 병원성 미생물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위해 요소에 대한 내용을 묶어가지고 위해 평가를 실시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각각의 위해 요소, 예를 들어서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 포도상귀균, 기타 등등 8가지, 9가지 항목에 대한 각각의 미생물에 대한 개별 위해 요소 평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위해 요소 부분에 대해서도 연질임을, 경질임을, 금속성 임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평가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가지고 새롭게 개정을 하신다든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해 요소를 도출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위한 현실성 있는 예방 조치 및 관리 방법을 도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어떤 위해 요소가 유입이 되고 그 위해 요소의 성격은 어떻게 되고 위해 평가 결과 심각성과 가능성은 어떻게 되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위해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그 회사에 맞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 기준으로 가게 됐죠. 한계 기준은 7원칙 중에 지금 3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위해 요소 분석 부분이었는데 지금 1원칙 말씀을 드린 거고, CCP가 설정이 됐으면 거기에 맞는 한계 기준을 수립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한계 기준 설정을 위해 활용한 유효성 평가 자료는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조사평가 시 아래 항목은 조사평가 시 항목입니다만 같은 사항입니다. 현장 특성을 반영한 한계 기준 설정 근거를 만드느냐, 이 사항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업체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에서 작성했던 사항들을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속 검출기에 대한 유효성 평가를 실시를 해서 여러 가지 반복 테스트를 해가지고 우리 회사는 금속 검출기 성능이 어떤 감도에서 어떤 크기의 철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유효성 평가 설정 근거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A라는 회사에서 만든 자료를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A 회사 제품하고 우리 회사 제품은 다르죠. 금속 검출기도 다르고 만드는 제품도 다르고 현장 컨디션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참고하시되 이 회사 실정에 맞도록, 현장 특성에 맞도록 그 사항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금속 검출기라도 똑같은 제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현장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벽에 바짝 붙여가지고 금속 검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벽 재질이 일반 판넬 벽재입니다. EPS가 됐든 우레탄 판넬이게 되면 판넬은 금속 성분이 있죠. 그 벽에 바짝 붙어 있는 금속 검출기는 굉장히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고 중간에 있다든지 조적 건물로 되어 있는 거기에 있는 금속 검출기랑은 성능 자체가 발현이 좀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심사원들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생물적인 검사가 됐든 이런 기계 장비든 테스트가 됐든 이런 사항들은 여러분 회사 실정에 맞도록 테스트를 해가지고 평가 자료를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CP에 대한 한계 기준 설정이 됐으면 이걸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네 번째, 7원칙 중에 네 번째 원칙일 텐데 모니터링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뭘 요구하고 있냐면 모니터링 담당자는 절차에 따라서 지정 위치에서 모니터링하고 기록 유지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이미 기준서에 어떻게 어떤 주기로 어떤 방법으로 모니터링 하라고 기준이 설정되어 있을 테고요. 지정 위치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가능하면 현장 모니터링 담당자가 현장 해당 공정을 관리하고 현장 해당 공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모니터링 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2시간마다 가서 오전 오후 가가지고 체크를 하고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CCP에 대한 모니터링 담당자는 현장 종사자가 하는 것을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증 사항이 있습니다. 검증이 좀 어렵습니다. 7원 중에 어려운 부분이 첫 번째가 위해수 분석이고 두 번째가 검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검증을 잘하고 있느냐. 인증심사 시에는 햇삽 관리계획 수립 후, 햇삽 플랜 수립 후에 최초 검증을 잘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정률이 높았고, 그 다음에 조사평가 시에는 검증 계획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검증을 하고 있느냐. 이 사항이 있습니다. 검증을 잘 못하고 있다는 사항이죠. 지적 내용을 보면 검증 계획에 따른 유효성 및 실행성 검증이 미흡하고, 그 다음에 중요 관리점 CCP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미흡하다. 어렵습니다. 왜 검증 부분이 어렵냐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주기로 어떤 내용을 검증을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는 어떤 미생물적 사항에 대해서 어떤 주기로 검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문성이 없다든지 전공을 잘 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좀 높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위해서는 햇삭 관리기에 따른 현장 적용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효성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포함될 수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 햇삭관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선행요건 쪽에서는 어떤 부분이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고 또 햇삽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지 간단하게 언급을 해봤습니다. 아마 사실은 햇삽이라는 게 어려운 제도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인 원리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해를 잘 한다면 햇삽이 결코 어려운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면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는 대로 관련된 교육 많이 좀 들어보시고 또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하시면 햇삽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주요 축산물 가공장에 대한 주요 햇삽 관련된 지적사항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